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 꽃이 만발했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만발했어요. 네. 꽃이 만발했다고요. 꽃받침을 딴 데다 놓은 거예요. 만발했어요. 요즘에 진짜 개나리고 벚꽃까지 다 피고 있는데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너무 꽃들의 예쁘네요. 잔치입니다. 근데 한편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보통 이렇게 봄날에는 밖에 나가서 다들 꽃 구경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정말 평범한 일상인데 그런 일상을 잘 못 즐기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꽃을 놓으면서 대신 만족을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사실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요. 이거 냄새 맡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생화네요. 저 지금까지 좋아한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생화예요. 비염이에요. 개인적인 아픔. 아무 냄새도 안 나더라. 어젯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가수 휘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류 반응은 음성으로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녹화일인 바로 오늘 이 경찰에 따르면 3월 31일 저녁 8시 30분에 송파구의 한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화장실 현장에 비닐봉지, 주사기 여러 개 그리고 액체가 담긴 병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남성이 바로 휘성이었던 거죠. 바로 휘성이었던 거죠. 이 휘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조사를 했지만 소방 검사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휘성 씨가 사용한 약물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수면 마취제의 종류라고 보고 기가 조치를 했고요. 추후에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면 마취 재료, 이 약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또 화장실에서 발견된 약물이 이 에토미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추정인데 이 약물은 실제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최근에 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던 약물인데 이게 전신마취 유도제예요.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제약회사 지점장이 이거를 대량 구매해서 이렇게 빼돌려서 판매한 적도 있었고요. 또 유흥업체 쪽에 판매한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강남의 어떤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이 약물만 문을 걸어 잠궈서 하루 종일 이 약물만 투약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폴과 쏙 빼닮았어요. 근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약물은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약류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문제의 약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연관성이 보이잖아요. 네.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요즘 또 휘성 씨는 프로포폴 다량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직 뭐 수사나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혹시 투약을 했을 경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약물에 손을 대고 갖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신마취 약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포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약물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투약을 직접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무호흡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 생명과 관련된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그냥 혼자서 사실은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다? 저는 너무 사실은 너무 경악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왜 집에서 만약에 약물 투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하지 않고 왜 공중 화장실 제일 야외에서 의문이에요. 이제 발견됐을까요? 의문이네요. 그게 그래서 가장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본인은 보세요. 알겠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프로포폴을 맞잖아요. 그쵸. 프로포폴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면 마취제를 맞는데 그때 딱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5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맞아요.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주사기 갖고 있었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 자기가 자신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다는 거 정도를 알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겠고 실제로 본인이 이걸 주사기로 이제 주입을 한 거라면은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앞서서도 혹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고 스스로 전신 마취제를 심지어 놨었다라는 건 저는 그의 그 현재 굉장히 불안하고 극도로 지금 뭔가 불안한 이런 모든 마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만 해도 사실은 이 전신 이 마취제를 몸에 놓으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일반인인 저도 아는데 투약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휘성 씨가 정말 극단적인 어떠한 끝까지 생각을 해서 그 장소를 고르고 그런 기분에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에 휘성 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 또 그때 이제 논란이 재점화가 된 건데요. 사실 에이미 씨의 말이 그러면 맞았던 거 아닌가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에이미 씨와 휘성 씨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가수 휘성 씨가 마약류 구매 및 프로포폴 다량 투입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도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인물은 1년 전 휘성 씨와 진실 공방을 벌였던 에이미 씨. 수차례 마약 투약으로 지난 2015년 강제 추방 명령을 받고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 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프로포폴은 언제나 친구 A와 함께였다. A는 나를 입막음하기 위해 성폭행까지 모의했다고 폭로했고 저도 저 부분에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네. 네티즌 수사대는 폭로글 속 A군이 당시 에이미 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가수 휘성 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휘성 씨로 지목이 됐을 때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었죠. 그렇죠. 예. 휘성 씨는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글과 함께 에이미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화살의 방향은 다시 에이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네가 날 용서해야 된다며. 이제 나 아무도 안 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돌려놓을게. 내가 욕 더 많이 먹더라도 더 돌려놓을게, 확실히. 내가 왜 그거 이상향이면 내가 돼야 돼. 왜 도대체 왜 내가 돼야 돼? 휘성 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녹취록에 언급된 에이미 씨의 미안하다는 말이 사과가 아니겠냐며 일단락됐던 휘성 에이미 프로포폴 진실 공방.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휘성 씨의 마약 혐의 수사 진행 사실과 에이미 씨 측근으로부터 또 다른 증언이 이어지며 제2의 진실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에이미 씨가 자신의 SNS에 폭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던 진실 공방이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폭로글 잠시 보자면요. 모든 프로포폴은 친구 A와 함께였다. 입을 막기 위해 성폭행을 공모했다. 두 가지 핵심으로 요약이 됩니다. 네. 저는 당시에 이 A군이 누구냐를 떠나서 프로포폴 했다는 사실보다 이 성폭행을 공모했다라는 네, 사실에 맞아요. 더 네, 충격을 맞아요. 받았거든요. 진실이라는 가정 하에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공모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절친한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많이 놀랬죠. 네. 네, 당시 에이미 씨는 폭로글에서요. 내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군이 다른 지인에게
에이미가 경찰에 불어버릴 수 있으니 그 전에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자고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 진실 여부는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그 배신감을 넘어서 공포감, 수치심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작년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다음에 또 녹취록이 나오기를 그럼 그렇지 그럼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근데 네티즌 수사대는 어떻게 A군이 휘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사실은 기자들도 네티즌 수사대 때문에 안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미 씨가 절친 혹은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일단 휘성 씨가 유일합니다. 연예계에서도 사실은 두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전에 굉장히 친한 사이였지, 에이미가 하는 프로그램에 휘성이 등장한 적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A군은 휘성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처음에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이미 씨의 이 폭로글에 군대에 있던 그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A군이 휘성인가 봐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휘성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네. 그 이미지 타격도 물론 맞아요. 그랬겠지만 그 5월 달에 잡혀있던 모든 행사 콘서트가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에이미 씨의 폭로글이 올라온 이 시점이 4월 16일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5월은 행사도 많고 콘서트도 많고 정말 초대가 되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으로 당시 휘성 씨가 예정되어 있었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 투어였었던 것 같은데 이 콘서트를 모두 취소했었고 한동안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급반전됐던 계기가 휘성 씨가 에이미 씨와 직접 통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제 여론이 확 바뀌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폭로글이 게재된 다음 날 이제 휘성 씨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에이미한테 먼저 전화 연락이 왔고 그 녹취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6분 50초 가량의 이제 녹취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이제 아무도 나 안 믿는데. 이제 나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아니야. 돌려놓을게. 내가 더 돌려놓을게, 확실히. 사실 이 녹취록을 들었을 때 저도 와, 휘성 되게 억울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백하다, 전혀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대중들도.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에이미 씨가 그 녹취록에서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휘성 씨가 결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사실 에이미 씨가 그저 SNS 글은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대중은 생각을 했었죠. 저렇게 돌려놓게 하면은 그런 건 아니었던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휘성 씨와 에이미 씨 간 진실 공방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휘성 씨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방향으로 일단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금 또다시 진실 공방이 불거진 이유도 이 녹취록 때문이라고요. 네, 지난달 27일이었는데 한 언론에서 에이미 씨의 측근의 말을 이용해서 보도를 하나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휘성 씨와 에이미 씨 간 진실 공방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휘성 씨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방향으로 일단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금 또다시 진실 공방이 불거진 이유도 이 녹취록 때문이라고요. 네, 지난달 27일이었는데 한 언론에서 에이미 씨의 측근의 말을 이용해서 보도를 하나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에이미 씨가 당시 휘성에게 속아 게시물을 삭제했고 편집된 녹취록 때문에 휘성에게 속았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였습니다. 저게 편집된 그러면은 거라고? 저 대화가 중간중간에 다른 문장이나 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휘성 씨가 거짓말을 한 걸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 보도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두 사람의 통화 시간은 약 1시간가량이었고 공개된 녹취 분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7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잘려 나갔으니까는
그 뉘앙스나 이 앞뒤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휘성 씨가 통화 내용 중 일부만 규모하게 편집해 에이미가 모든 걸 사과했다는 식으로 공개했다라는 게 에이미 씨 측근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편집이 됐다 하더라도 그 대화를 보면 미안하다. 맞아요. 내가 돌려놓겠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미안할 일이 그렇죠. 있었지 휘성 씨한테 않았을까? 미안할 일이 사과한 있었고, 거고. 그럼 그렇게 뭐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돌려놓을 부분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또 그 부분이 무리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논란이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너를 거론해서 끼어들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너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너까지 끌어들여서 미안해. 돌려놓을게는 너는 상관없어 라고 내가 다시 얘기해볼게. 어떤 이런 그러니까 그 문맥의 의미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예요. 네, 에이미 이게- 씨 측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게 에이미 씨가 사실 취재진한테 얘기하고 다녔던 내용인데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할 때 삭제된 부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휘성 씨가 제발 글을 삭제해달라고 읍소를 하고 엄마가 옆에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해요. 통화에서도 보여졌겠지만 그러니까 에이미 씨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짜깁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에이미 측의 주장인데 에이미 씨가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바로는 그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거짓말을 해서 SNS 글이 허위였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그 자체가 논란이 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생겨서 그냥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다르네. 있죠. 뉘앙스가 다르네. 그래요. 이 이야기도 또 그 한쪽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아, 사실을 맞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풍문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시기에 에이미 씨랑 통화를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요? 그쵸. 에이미 씨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일단 기사는 안 썼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기 억울하다. 자기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김지연 기자가 얘기한 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전체 통화 내용은 정말 1시간 정도 통화를 했고 공개된 건 굉장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에이미 씨랑 제가 알고 지내고 이걸 떠나서 기자로서 중립은 지켜야 되니까 저 역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물증이 네. 없으면 어떤 기사도 써줄 맞아. 수 없죠. 그 녹취록을 갖고 있냐, 그런 원본 녹취록을 달라. 네. 그럼 내가 듣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판단할-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예, 예. 판단해 보겠다 네. 했는데 오, 좋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녹취록이 없다고? 예, 왜냐면은 자기는 그 자기와 통화 내용이 녹취되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그렇게 공개가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녹취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미안하지만 그럼 에이미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거를 기사를 써줄 수는 없다 하고 그러니까 에이미 씨도 체념하라고 전화를 끊었었죠. 예. 지금 이 앞선 매체가 접촉한 에이미 씨의 측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정말로 에이미 씨의 측근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에이미 씨한테 들었던 얘기랑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물론 전제는 확실하게 그것도 역시 에이미 씨의 주장이었다는 거. 네. 그것도 이제 확인됐다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에이미 씨랑 통화했을 때 네. 일단 녹취록 전체는 없지만 네. 전화를 건 건 본인이 맞대요? 근데 두 사람이 그때 그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었으니까 에이미 씨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이니셜로 기사를 썼는데 누군지 친구로서 이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에이미 씨가 먼저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 폭로를 해서 자신을 위해하는 그런 공모까지 한 사람에게 굳이 전화를 해서 맞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레이디 제인 씨랑 생각이 같은 게 일단 내가 글을 썼어요.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일단 폭로글을 썼는데 만약에 그 에이미 씨가 정말로 이거를 막 사건을 내가 진짜 키우겠다라고 했으면 이니셜 안 썼을 썼겠죠. 거예요. 휘성이라고 아예 실명을 그치. 공개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소울메이트라던가 뭐 군대에 가 있는 이런 힌트를 넣지 않고 바로 실명을 썼을 텐데 자기도 자기 나름의 안전장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되겠어라는 생각도 초반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한국의 논란이 될 것까지는 생각을 차마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큰 틀에서 누가 먼저 했다라는 게
그 크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 에이미 씨가 전화를 건 거라면 생각보다 논란이 너무 커져서 자기까지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휘성이 정말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전체 그림이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서 그래서 전화를 좀 걸어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휘성 씨가 걸었다면 정말 녹취를 한 거잖아요. 녹취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거죠. 네. 녹취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에이미 씨는 몰랐다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한쪽은 녹취를 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녹취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속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근데 이제 녹취를 한 쪽에서는 그거를 공개하고 맞아. 이쪽은 증거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갔으면 이게 편집된 녹취록은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편집이 안 된 그 1시간짜리를 전부 다 제출했을 텐데 이게 법적 공방 논란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냥 그게 완성본이라고 보는 분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에이미 씨라면 전화가 왔든 걸었든 처음에 내가 이걸 녹취를 해야지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예전부터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이미 씨를 순수하고 한국 정서상 약간 4차원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연예계에 데뷔를 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절반은 해외 생활하고 절반을 한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약간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터뷰할 때 졸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나 뭐 기운 다 떨어졌어. 근데 기자들 역시도 그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았던 게 그게 그녀 캐릭터인 거예요, 그냥. 뭐 에이미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식이 없는 사람인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이미 씨 같은 경우는 휘성 씨가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었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의지하고 믿었었던 친구인데 자기가 나를 언플 때문에 녹취를 하고 그걸 편집해서 언론에 공개할 거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강하게 들어요. 네. 저도 최정화 기자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에이미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적어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뭔가를 막 준비해서 어떤 판을 짜고 거기서 맞는 거기에 어울릴 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취할 만큼의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걱정이 되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기가 했을 때 어떤 파장이 불러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판단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맨 처음 그 글을 올렸을 때도 그 당시 어떤 심리 상태로 토로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큰 일을 불러올 거라고는 아마 본인이 판단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단 이건 뭐 에이미 씨에 대한 기자님들의 그럼요. 성향을 분석한 거지. 아직 진실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안준영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박 기사를 내지 않았어요. 어쨌든 안준영 기자님한테도 제보를 했었지만 원본 녹취 파일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다른 식으로라도 내지 않은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렇다 할 어떤 증거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에이미 씨에 대한 어떤 대중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미 씨가 어떤 말을 해도 좀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고 특히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강간 모의, 성폭행 모의라는 게 너무 세잖아요. 네. 너무 셌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프로포폴과 관련된 의혹마저도 믿지 않았던 분위기인데 이렇게 센 내용은 더욱더 그랬죠. 그러니까 에이미 씨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구나라는 게 본인만의 어떤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에이미 씨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해봤자 뭐 누가 믿어주겠냐라는 식의 얘기를 본인이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이 전지적 기자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쪽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걸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네. 왜냐?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휘성 씨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는지
결정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이걸 그렇죠.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만 다만 보세요. 휘성 같은 경우는 프로포폴 의혹이 2013년 군복무 시절 그리고 작년에 그 에이미 씨가 얘기를 꺼내면서 또 한 번 있었고 그럼 본인이 의도적으로라도 좀 피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어떠한 이런 일말의 단서라도 제공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휘성 씨가 저는 좀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관련해서는 저는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정황은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정황이 있으니까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사건과 모든 논란이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직 섣부른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휘성 씨와 에이미 씨의 진실 공방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진실이 뭔지 밝혀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데 논란 속에서도 두 사람이 현재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에이미 씨의 근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며칠 전에 에이미 씨랑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이제 누가 먼저 전화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네.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건 정말 두 사람 간에. 예, 예. 네. 왜냐면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에이미 씨 얘기를 듣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일단 에이미 씨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앞전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휘성 씨에 대한 어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에이미 씨가 본인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휘성 씨를 언급하거나 또다시 얘기하는 게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모르니까는 말을 굉장히 아꼈고 대신 에이미 씨 측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이미 씨의 의견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앞선 작년에 그 사건이 너무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때의 입장 그냥 뚝 끊겼잖아요. 에이미 씨의 입장. 그쵸, 예. 듣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에이미 씨가 말을 아끼면서도 딱 하나는 얘기를 하더래요. 또 원본 파일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냥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게 원본이라고 하면 그거라도 제출을 하면 사정기관에서 보면 다 알거든요. 이게 그렇죠. 전부 다 나오니까. 편집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맞아요. 이 대화의 전부인지 아니까 그냥 그것만 딱 공개를 해주면은 사실 휘성 씨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그거를 전달을 했다는 것만으로 휘성 씨는 나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증명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휘성 씨가 본인이 이걸 공개했던 것처럼 저 역시 기자 입장에서도 원본 파일을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에이미 씨 행방을 수소문해봤는데요. 지금 에이미 씨는 중국 심천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와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이미 씨 입장에서는 잊고 싶은 일일 수도 있는데 네. 다시 이제 진실 공방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에이미 씨는 이렇게 된 상황을 힘들어하는지 아니면은 힘들더라도 이거 좀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지 일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본인은 되게 좀 담담한 편이었어요.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에이미 씨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게 뭐 자기가랑 뭐 관련이 있거나 아는 사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오히려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에이미 씨의 입장이었어요. 에이미 씨가 사실 그 당시에 논란이 되고 한국에서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출국이 됐던 거였잖아요. 올 12월 그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다시 올 수 있구나. 네, 본인은 한국에 굉장히 다시 오고 싶어해요. 자기는 한국을 되게 사랑하고 자기 되게 반성하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고 말하는 거 보더라도 정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송 활동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올 12월에 이 기간이 마무리되면은 잘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다시 오고 싶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휘성 씨의 근황도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내가 조금 의아한 거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은요, 시작이 마약업자가 검거가 됐어요. 근데 그 마약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휘성 씨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반대로 아직 물증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거거든요. 다만 앞서서 이렇게 너무 휘성 씨 쪽에서는 연락이 안 되고 묵묵부답이니까 최소한 어떠한 공식적인 지금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티즌이 바라볼 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휘성 씨는 2006년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1인 기획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이제 소속사 대표예요. 지금 그 회사의 시스템이 휘성 씨가 1인 기획사. 기획사지만 매니저가 매니저분들이 있겠지. 분명히 있죠. 있는데요. 네.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아요. 연락을 아예 받고 있지 않아서 소속사 측 입장은 전혀 알 수 없고요. 이 서쪽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이 간단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요. 그 수사의 방향이나 뭐 휘성 씨를 직접 소환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일단 드러난 게 없고요. 다만 이 수사를 맡은 서쪽에서 했던 얘기가 휘성 씨의 아까 그 말씀하신 마약업자로부터 휘성 씨의 프로포폴 구매 정황과 이 다량 투약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진술이 물증인지 단순한 진술인지는 아직 절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도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고 잘못을 했다는 거를 바로 확정짓는 건 아니거든요. 혐의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우리 역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휘성 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오히려 더 사람이 많아 보이는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벌써 외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좀 걱정스럽긴 했어요. 너무 인파가 몰리니까 이제 국회 뒤에 이제 벚꽃이 너무 많이 피잖아요. 거기를 경찰이 이제 차단했고 막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윤중로를 다 막았죠. 네네. 예. 저는 이제 출근하는 길에 양재천 있어요. 네. 거기서 한 번 놀랬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놀래고 또 오는 길에 한강에서 또 한 번 놀래고 아, 많아요. 몇 번 놀래서 주말에. 운전하면서 몇 번 놀래고 왔어요, 진짜. 예. 마음은 이해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좀 자제할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실은 집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요즘 막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까지 맞아요. 있어요. 코로나 우울증. 예. 어떠세요? 예. 사실 근데 일상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감수하고 참으면 되는데 사실 진짜로 힘든 분들은 이제 홍석천 씨처럼 장사하는 분들. 아, 맞아. 대박이죠. 아, 정말 오빠 요즘 몇년 많이 만에 힘들다고 완전 들어서 뭐. 괜찮아요? 제가 18년을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별의별 위기들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오늘 휴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그러니까 메르스나 신종플루보다 훨씬 더해요, 예, 지금. 그때는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파급력이라는 게 그 전에 것들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뭐 전파력이 세니까 좀 걱정이 돼서라도 이렇게 가게를 못 열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가 너무나 지금 공포스러워요. 네, 사실 뭐 후배들도 행사가 다 끊겼고 네. 맞아, 방송도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을 계속 미루고 있고 네. 사실 가장 사실 걱정되는 건 이 땅의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우리 한분 씨도 아이 엄마로서 미치겠어요. 어떠세요? 예. 처음에 애를 데리고 어딜 가질 못하니까 애들은 정말 에너지가 많거든요. 아, 그럼요. 내가 지금 더군다나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키즈 카페도 못 가고 뭐 어디도 못 가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놀아주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마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시부모님도 지금 가시지도 못하고 지금 가실 수도 없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좋죠. 예. 좋아요. 요즘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도 약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좀 약간 이제 각방 자기 격리라고 부부 사이가 정말 꿀맛이 됐습니다. 원래 살짝 거리가 있지 않아요? 더 이제 거리를 두니까. 문자로 대화하고. 아, 그럼요. 꿀맛입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월 1일이죠. 저희 녹화 날인데 네. 오늘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모두를 걱정시켰습니다. 가수 김재중 씨가 자신의 SNS에 현재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네. 정부와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나는 아니겠지라는 바보 같은 판단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거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게 4월 1일 만우절 장난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빈축을 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국에 사실 장난이고 농담이라는 건 조금 유쾌한 때 그게 그렇죠. 농담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림과 동시에 아니 이렇게 장난을 칠 만한 사안인가 이것이. 일단 사태가 커지니까 김재중 씨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본인의 입장문을 다시 올렸거든요. 이 사과문의 전문을 보면은 현 시점의 경각심, 마음에 새기고 새깁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에는요. 이 글로 인해 모든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상당히 지나치는 수준도 넘은 이거는 사실 농담으로 보기 힘든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19의 사태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알리자는 의미로 4월 1일 만우절을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 놀랐어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한 것에 비해서 본인은 너무 쿨해 보이네요. 네.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이 이 시국에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재중 씨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일본은 점점 더 확산일로죠, 그렇죠.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김재중 씨가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고 또 들었는데요, 홍석철 씨.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이제 폐암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지금 일본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가장 측근인 지인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바로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이제 충격이 좀
많이 왔는데 경각심을 계속 갖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손 치더라도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본인이 걸렸다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공포심을 일으키지 말고 거꾸로 진지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전에도 만우절 때면은 김재중 씨가 만우절 장난을 치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여자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올리면서 3년 안에 결혼한다라는 글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고요. 2017년에는 대만 콘서트라고 있는데 당시 실신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서 팬들을 가슴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봤을 때 2014년, 2017년, 2020년 3년 주기로 이렇게 장난을 과하게 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장난이라는 건 말이죠. 상대가 장난이라고 느껴졌을 때 장난인 거지 상대가 내가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이미 장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회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는 장난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2014년 정도면 귀여워요, 사실은. 장난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 이후부터는 좀 약간 세진 것 같아요. 딱 귀여울 정도만 하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우 또 그랬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세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아직 이게 아직 사회적 공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철렁할 일이죠. 네. 네. 또 올해 만우절은 정부에서도 특히나 심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법이 생각보다 좀 센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확진자다라고 거짓말을 할 경우, 김재중 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자영업자분들 중에 이런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가게 어떤 특정 가게에다가 전화를 해서 거기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만우절 이전에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막 유포하면서 장난쳤다가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보도가 많이 됐었죠. 지하철에서도 뭐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들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잖아요. 결국 뭐 그전에는. 구속까지 뭐 하려고 했는데 결국 구속은 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냥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중 씨도 혹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게다가 청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중 씨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SNS에 이제 뭔가 연예인들이 뭘 좀 하려고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뭐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퍼거슨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지나치게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좀 자제하면서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SNS 하면은 이제 팔로워들이 있으니까 그 팔로워들은 저를 좋아해 주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팔로우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내가 뭐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받아줄 줄 알고. 다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착각에 잠깐 빠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각심을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냥 다른 날에 그냥 진지한 글을 한 토막 썼어도 충분히 팬분들이라면 그의 진심을 느꼈을 텐데 굳이 이 만우절에 장난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김재중 씨는 본인은 이 현 세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일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아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열심히 실천 중이신데 그런데 방송인 박지훈 씨와 가수 가희 씨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요즘 방송인 박지훈 씨 그리고 가수 가희 씨가 의도치 않게 여행 사진을 올리게 되면서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됐죠. 네. 맞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정말 텅텅 비었네요. CI의 변화를 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배우 신현준, 박서준, 래퍼 타이거 JK 등 수많은 스타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 사진을 올려 논란의 불씨를 처음 지핀 건 가수 가희 씨입니다. 여행 사진을 올렸군요. 가희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미세먼지를 피해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논란은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이 담긴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발리에 여행을 가신 건 아니에요.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기. 단기 체류 중이죠. 예. 사진이 올라온 때가 3월 19일, 즉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계속됐던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바닷가에 간 사실이 문제로 제기된 것인데요. 이후 가희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잠시 나간 것이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부모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다라며 해명했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는 같은 부모로서 이해는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명글 말미에 발리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고 검사도 어려워져 한국으로 잠시 들어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입니다. 네. 뭐 민감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가희 씨가 다른 사람한테 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이들과 바닷가를 방문한 사진 한 장이 논란으로 번진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지금 발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발리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발리를 다녀온 한국인들이 계속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좀 권고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희 씨가 아이들과 함께 마스크 없이 나간 모습이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뭐 방문한 거는 당연히 부주의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4살, 5살이면 진짜 집에 못 있을 그런 나이거든요. 답답해요, 또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네. 힘들어해서 뭐 엄마의 마음으로 잠깐 바람 쐬러 이렇게 나갔다.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저희 애들도 마스크 쓰면 답답하다고 막 빼달라고. 아유, 그냥 난리쳐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뭐 아무도 없었다면 거기 앞에 잠깐 마스크 없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걸 SNS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네. 제가 이제 그 누리꾼들 반응을 좀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입니다. 이제 발리에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냐라고 비난하는 누리꾼이 있고 또 다른 또 누리꾼들은 발리에 여행 간 게 아니라 코로나19 터지기 전부터 장기 체류 중이고 집 앞 놀이터가 바닷가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가희 씨가 약간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저기에 어떤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생활하는 도중에 나간 거잖아요. 솔직히 가희 씨야말로 오히려 애들을 더 보호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나간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모든 논란이 그렇듯이 해명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박지훈 씨 얘기도 할 거지만 그냥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을 일을 너무 해명글을 여러 번 올려서 긁어 부스럼을 좀 만든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가희 씨가 내 기사에 애들 사진만은 제발 이렇게 점점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아차 싶어가지고 다 사진을 바꿨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가희 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하게 가혹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잠깐 외출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외출하고 싶어도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자제하고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이왕이면 그런 게시물을 그냥 게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게 야외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덜 위험한 것 같아요. 야외는. 근데 만약에 사람들 많은데 실내에 같이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면 정말 욕을 먹어도 당연히 내가 욕먹을 짓을 했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게 사실은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조심시키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박지윤 씨도 또 논란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박지윤 씨의 논란도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가희 씨의 논란이 일던 중 이번엔 방송인 박지윤 씨가 비슷한 이유로 더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3월 21일 박지윤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경기도 가평 가족 여행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희 씨랑 그 사진 올리고 이틀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미 가희 씨 사안에 대해서 네티즌이 한번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박지윤 씨한테 그 불똥이 옮겨 붙은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한 누리꾼의 글에 박지윤 씨가 프라이빗 콘도라 안전하다라는 댓글을 달며 설전이 시작됐고요. 이후 박지윤 씨가 누리꾼을 저격하는 듯한 추가 글을 올리며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진 자체나 상황 자체보다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히려 더 논란이 되는. 맞아요. 물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계시지만 박지윤 씨가 이런 때 여행 사진을 올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박지윤 씨의 생일이 3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게시한 날이 3월 2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리조트에 여행을 간 건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박지윤 씨 SNS 계정이 비공개 계정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게시물로 이제 기사화로 이어지게 된 건가요? 네, 말씀처럼 박지윤 씨의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여행 사진은 안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최초 댓글을 단 이 누리꾼은 박지윤 씨와 서로 팔로우, 그러니까 친구 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누리꾼의 글에 박지윤 씨가 상반된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을 누군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캡처를 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박지윤 씨 글을 보면은 뭐 직장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 이게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다는 게 그렇게 커질 만한 문제였나요? 저는 그 해명 때문에 이 논란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해명이라기보다는 액션을 보인 건데 게다가 그 출근 장소가 남편이 있는 채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게 더 화를 키웠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긁어부스럼이 생기잖아요. 근데 박지윤 씨 케이스가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걸 이 증폭시켰던 게 바로 이 추가 해명 글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즘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 말고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누리꾼들을 프로 불편녀라고 표현한 게 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리꾼들 반응이 이게 뭐 일방적이진 않았어요. 보면은 뭐 누리꾼들 반응은 이 시기에 여행을 왜 가냐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박지윤 씨가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 나들이 간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자가용 타고 콘도로 놀러 간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갈렸습니다. 이제 그 박지윤 씨는 다음 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 사과문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또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정중하게 사과한 것 같은데 왜 논란이 커진 거죠?
사실 저 정도 사과면은 깔끔하게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또 계속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살펴보면은 박지훈 씨가 이 사과물을 올린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팔로를 한 이웃들에게만 보이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과물은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조금 네티즌들이 화를 낸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날 공식적으로 또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사건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일단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SNS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과문이었다는 게 또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닌데 법률 대리인을 통한 사과문까지 올릴 정도의 일인가요? 보통 법률 대리인 통하지 않죠. 소속사 입장을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박지훈 씨 좀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거세지는구나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모든 것을 얘기해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악플이라든가 아니면 비판에 처해 있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오해라는 거를 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보십니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동석 아나운서까지도 이게 불평이 가서 국민청원까지 이게 들어왔다라는 거 좀 심각한 거잖아요.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이게 박지훈 씨가 좀 되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강경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화가 난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는 남편인 최동석 아나운서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국민청원에 이게 앵커로서 자질이 있냐를 놓고 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그거를 분명히 잡고 싶었다는 게 이 법률 대리인 보도자료의 핵심이었고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박지훈 씨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매번 저희가 이 프로에서 강조하는 게 가족 간의 연좌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박지훈 씨가 해명 과정에서 조금은 격앙된 표현을 써서 네티즌이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뉴스를 진행하는 당신 남편 앵커 자질이 문제야라고서 갑자기 총구를 돌리는 것 자체를 전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이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개념이 모호한 것 같아요. 칩거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집에만 있어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정말 반대예요, 입장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 둘수록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외식하지 말라는 외식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쇼핑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가족들이 뭐 어디 가서 잠시 뭐 바람을 쐬고 오는 이런 것까지 욕하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우리의 반응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예민해져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공포심이에요. 박지훈 씨도 예민해졌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예민해.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냥 평소 때였으면 그냥 지나갈 일들도 조그마한 것도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누리꾼들이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수감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만 있는 게 그게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모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집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기자가 직접 취재한 풍문 비하인드 시간인데요. 기자님들 오늘 준비한 풍문 어떤 겁니까? 오늘 풍문 비하인드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을 준비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대화할 때 이 주제 3가지는 꺼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군대, 그리고 정치, 마지막으로 종교인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종교에 대한 풍문 비하인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3월에 저희 연예인 신천지 명단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돌았잖아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고 그것이 사실인지도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뭐 새로 들어온 소식인지 거꾸로 제가 궁금해지네요. 네, 신천지와 관련된 이 연예인 논란의 진실 그리고 스타 종교에 얽힌 숨은 뒷이야기까지 풍문 비하인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와 31번째 확진 환자. 코로나19 슈퍼전파자로 불린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논란이 된 비주류 종교 신천지. 사제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열어 대국민 사죄를 했지만 신천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연예계에는 신천지 신도 연예인 루머가 떠돌며 마녀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거론된 연예인들은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루머를 즉각 부인하는 한편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까지 밝히며 루머는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근데 저 지라 씨에 정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스타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대부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스승으로 알려진 유재열 씨가 가수 싸이 씨의 장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또다시 연예계 신천지 명단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23일 한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스승인 유재열 씨가 가수 싸이 씨의 장인이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싸이 씨도 혹시나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예. 일단 싸이 씨 측에서는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싸이가 신천지야? 신천지를 믿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싸이 씨는 종교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나 유재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포교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싸이 씨의 그 오래된 매니저들에게 단 한 번도 포교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싸이 씨. 싸이 씨가 정말 포교 활동에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분이 싸이 씨일 거예요. 공연으로만 그동안 수백만 명을 모았으니까. 저도 여러 차례 공연을 갔었는데 싸이 씨가 그 공연, 그 수만 명 앞에서 단 한 번도 종교적 색채를 보인 적을 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아마 20년 넘게 활동한 싸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면요. 얘기가 나와도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막 이렇게 증폭될 때는 뭐 하나 이제 이렇게 좀 한눈으로 보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야기들이라는 게. 근데 유재열 씨와 그리고 이 신천지는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장인이 유재열 씨라고 해서 뭐 싸이 씨가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거는 조금 이성적이지 못한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싸이 씨의 종교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제 싸이 씨가 군에 2번 갔잖아요. 네. 재입대 당시에 육군 연무대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천주교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고 세례명도 바오로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군대에서는 사실은 그 군대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도 됐다고. 단 것이 먹고 싶어서 종교를 자주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경험상 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 2개에 세례명 받으면 3개를 더 얹어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말 싸이 씨가 초코 때문에 그렇게 갔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아니 군대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군대 안에서는. 그러면 불교로 가야죠. 불교는 3개씩 주거든요. 108배 하면 100개도 아, 주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 훈련소마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대화할 때 이 주제 3가지는 절대 꺼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 일단 종교에 대해서는 신천지와 연관성은 물론이고요. 싸이 씨 개인적인 종교도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이 싸이 씨는 장인 유재열 씨의 따님 이분을 언제 어떻게 만난 거죠? 네, 싸이 씨는 동갑내기 아내인 유혜연 씨와 2006년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03년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대요. 근데 이 식사를 하는 유혜연 씨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밥 먹는 자태가 고와서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왜 많이들 아시겠지만 싸이 씨가 굉장히 잘 노는 남자로 사실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교제를 해도 100일 이상 만난 적이 거의 없대요.
이건 좀 싸이 씨가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지금 아내와는 약 3년을 만나면서 자신의 성격을 잘 받아주는 이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싸이 씨의 노래 연예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연예인이라는 노래가 프로포즈송이래요. 이게 싸이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시면 이제 내가 평생 당신의 연예인이 되어서 기쁘게 해주겠다, 즐겁게 해주겠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내에게 바치는 가사였다고 하네요.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저기 레이디 제인 씨야. 가수가 옆에 있고. 저는 제가 그냥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부르는 것도 허락받아야 됩니다. 어머나. 다음에 양해라도 좀 맞아요.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대신 불러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싸이 씨의 아내 같은 경우는 연세대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재원으로 알려졌고요. 결혼 당시에는 경기도 수원의 아동 관련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알려졌었고요. 지금 현재는요, 가족회사, 즉 유재열 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2건설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진짜 웃으신 건 싸이 씨래요. 구첩반사. 차려주는 정말 외유내강. 이런 조강지처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네. 싸이 씨가 눈을 떴을 때 눈을 뜨자마자 입에 뭘 넣어야 된대요. 그 밥상이나 눈을 떴을 때 밥상이 없으면 극도의 분노가 올라온다. 그런 싸이 사람이 씨가 있어요. 직접 예.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요즘에 옛날처럼 무슨 구첩반사 차려주는 없어요. 그럼 와이프 없어요. 최고의 와이프다. 네. 뭐 연예계에서 정말 저 극칭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진짜. 저도 뭐 예전에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싸이 씨 아내는 와이프계의 법정 스님이다. 남편을 무소유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와이프 상이라고. 예. 네. 자, 그럼 싸이 씨의 이름이 거론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유재열 씨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재열 씨 같은 경우는 본인 가족 회사이자 앞서 싸이 씨의 아내인 유혜연 씨가 감사로 있는 이 제2건설 소유의 논현동 한 빌딩으로 출근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네. 장막성전이라는 비주류 종교의 교주에서 가족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재산이죠. 유재열 씨가 출근한다는 이 재건설 소유의 논현동 빌딩의 경우에는 부지만 일단 325평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지가 어디죠? 논현동이죠.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 빌딩, 강남 빌딩 시세로 따졌을 때 최소 2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200억이요? 근데 그것도 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지. 빌딩 하나. 그러면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재벌이 되신 거네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빌딩뿐만이 아니라요. 최소 200억 원이지 실제 재산은 훨씬 웃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재열 씨가 거주 중인 지금 실제 집은 한남동 L하우스인데 이게 64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청담동에도 부지 154평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가가 얼마인지 대략 아시죠? 거의 70억이 기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100억대도 넘는 게 많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자녀 공동 명의로 땅이 있고 또 제주도에도 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 정도면 부동산 재벌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유재열 씨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고소로 형을 살았었고 그리고 출소 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언제 그렇게 억대 부자가 된 거죠? 알고 계신 것처럼 1975년도에 제자였던 이만희를 포함한 신도들이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유재열 씨. 당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었는데요.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건설회사를 차리고 이후에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가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재열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송건으로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유재열 씨가 동업자인 A 씨와 제주도 이 음식점 건물의 운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A씨의 주장은요, 유재열 씨가 사위인 싸이 씨가 식당 홍보 등을 도와줄 것처럼 해서 적자투성이 업체에 자기를 끌어들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2년 넘게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로 돌아서니까 자신을 네트워크를 한다면서 이거는 건물주의 갑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유재열 씨의 주장은 뭔가요? 이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이고 동업 계약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 문제는 A씨가 석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선을 그었고요. 마지막으로 싸이 씨가 홍보를 도와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냐라고 반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수소문을 해봤는데 싸이 씨, 장인 유재열 씨 일단 행방이 묘연합니다. 법적 분쟁에 관한 사실 소식도 들어오는 게 딱히 없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또 풍문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이 씨가 장인의 과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결혼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요, 싸이 씨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를 내용이라는 걸 제가 전제를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싸이 씨가 1977년생입니다. 근데 유재열 씨가 이 장막성전으로 활동을 한 게 1960년대 말이고, 그나마 60년대 말에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이후에 종교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나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싸이 씨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먼저 해주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무슨 종교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 사생활이고. 그러니까 이름은 알지만 종교는 모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싸이 씨의 아내랑 가족이 신천지라는 말이 돌았다. 싸이도 알고 결혼했을 것이다. 라는 풍문을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그냥 선을 그었습니다. 싸이 씨가 결혼을 할 때는 유재열 씨도 그 종교인으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지 한참 됐을 그죠.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왜 논란인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근데 이게 입장을 발표할 게 없어요. 우리 장인이 유재열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며칠간 관련 기사 나오다가 뚝 끊기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싸이 씨한테 책임을 묻거나 입장을 표명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사안이 아니라고 언론사들도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두 유명 여배우가 종교 관련 영상에 등장해서 눈길을 끈 분들이 있죠. 네, 뜻하지 않게 논란의 주인공이 된 여배우는 바로 박신혜 씨 그리고 이성경 씨입니다. 네. 이 두 여배우는 지난 3월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공개한 온라인 예배 영상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종교인이 아닌 일부 누리꾼들이 종교 영상이라는 것만 보고 혹시 신천지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두 여배우의 이름은 물론이고 이 교회 이름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어떤 예배를 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 박신혜 씨랑 이성경 씨가 같은 교회를 다녀요. 평범한 그냥 정통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이 온라인 예배를 홍보하려고 독려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한 거죠. 온라인 예배 이 영상을 독려다. 보지도 온라인 않는 예배.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낸 건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뭐 다행이죠. 제가 코로나19 초기 때부터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 모이면 위험하니까 제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나서서 두 분이 이렇게 독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정말 요즘 같이 이제 종교 활동이나 종교 자체에도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종교에 대해서 또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께 온라인 예배 독려하는 모습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제가 돼서 그렇지 사실 이 두 분이 자신의 종교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SNS에서 박신혜 씨가 이성경 씨를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요. 배우 이성경 씨 같은 경우는 SNS에 교회를 다녀온다라는 글을 자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전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박신혜 씨와 이성경 씨 외에도 이 연예계는 오래전부터 종교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이 있죠?
네, 대표적인 종교 모임이 있죠. 바로 하미모인데요. 듣기만 해도 어떤 줄임말인 줄 알겠죠? 바로 하미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인데요. 이 하미모는 2011년에 배우 한지혜 씨, 그리고 가수 겸 배우 엄정화 씨, 그리고 또 엄주원 씨가 모여서 결성한 모임인데요. 이 하미모는 겨울이면 뭐 연탄 나르기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좋네요. 네.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혼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이 불교예요. 아, 그래서 예. 저희 남편이 또 기독교예요. 아. 그래서 남편이 애매하죠. 결혼 약속하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개종하셨구나. 아, 그때 이제 그냥 연애할 때. 중국 교회예요. 중국 교회. 아, 중국 교회? 중국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연애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이 불교예요. 아, 그래서 예. 저희 남편이 또 기독교예요. 아. 그래서 남편이 애매하죠. 결혼 약속하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개종하셨구나. 아, 그때 근데 이제 그냥 연애할 때. 중국 교회예요. 중국 교회. 아, 중국 교회? 중국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연애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또 그냥 불교로 다시 돌아가. 아니, 요즘엔 왜. 결혼했으니까. 죄송한데 결혼하고 다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군요. 그게 아니라 그때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거의 뭐 약속하는 분위기였는데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떠날 수가 없었어. 예, 알겠습니다. 아, 사랑의 힘입니다. 예. 어쨌든 사랑 때문에 새로운 종교도 경험한 우리 함소원 너무 씨. 사랑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예, 예. 아, 네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종교를 갖거나 수년 동안 믿던 종교를 단번에 바꾼 또 다른 스타들도 있죠. 어떤 있을 것 분들입니까? 같아요. 네, 최근 동반 CF를 찍어서 화제를 모은 스타 부부입니다. 바로 가수 B 씨인데요. B 씨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내인 김태희 씨를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된 케이스예요. 당시 무교였던 가수 B 씨가 김태희 씨가 다니는 성당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지금은 무교지만 어렸을 때 천주교여서 세례명이 있거든요. 근데 있었구나. 이 세례명을 받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교리 수업을 쭉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년이게 기도 테스트라는 것도 또 받아야 되고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마음 먹어서 나 받아야지 뚝딱 이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두 사람의 결혼설에 신빙성을 이렇게 확 더해줬던 거죠. 네. 근데 사랑의 힘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함소원 씨가 보여주신 것처럼 그럼요. 이 연애하면서 또 종교를 바꾼 분이 계세요. 바로 배우 김태형 씨인데 유진 씨랑 연애를 할 때 유진 씨가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덕분에 더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또 다른 분도 계시다고요. 예. 아주 개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예. 아예. 잠시가 네, 아니고. 함소원 씨처럼 잠시가 아니라 결혼을 예.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 예. 아예 바꾸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네. 다름 아닌 국민 아버지 최구람 씨. 최구람 씨가? 네, 최구람 씨가 지난 2018년 11월에요. 세례 성사와 함께 혼인 갱신식을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불교였어요. 그런데 종교를 바꾼 게 아내 배우 김민자 씨 때문인데 혼자 계속 성당에 다니는 모습이 미안해서 함께 다니려고 결혼한 지 48년 만에 천주교를 개종했다고 하는데 48년 만에 바꾸신 거면은 네, 최구람 선생님도 참 오래 꿋꿋하셨네요. 아, 이거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도 비주류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 비주류 종교를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단과 사이비를 같은 뜻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뜻입니다. 일단 성경과 교리의 오류에 대한 문제로 성경을 왜곡하고 정통 신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주장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단의 주장을 전파하는 동시에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해서 사이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쉽게 좀 풀이하자면은 예.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건 종교입니다. 네. 근데 내 가정이 깨지고 사회생활 내가 못하게 된다. 이게 사입입니다. 그래요. 저는 배우 진구 씨 얘기도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 무슨 종교였더라? 무슨 뭐 안식일인가 그런 종교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진구 씨가 2011년에 영화 혈투 개봉을 앞두고 이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종교가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도 종교가 있다라면서 내 종교는 안식일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생소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생소한 걸 나도 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종종 이단 논란에 휘말려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 밝혔어요. 진구 씨는 할머니 때부터 이 종교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진구 씨가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면 어머니가 정말 크게 혼을 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이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교라는 것도 비주류 종교인가요? 일단 미국에서 온 종교예요. 그런데 이 종교는 예배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삼지 않고 제7일인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영원 지옥 부재설 그리고 영원 소멸설이라는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런 교리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류 개신교로부터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받은 곳입니다. 사실은. 네, 가끔은 비주류 종교의 경우 종교에 따라서 병역 거부, 또 수혈 거부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또 대두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양지훈 성우의 가족이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양지훈 성우, 이름은 낯설 수도 있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달인과 함께했던 10년 그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의 달인으로 인정해 준 거죠. 600만 불의 사나이는 목소리에 아주 힘이 탁 들어갑니다. 제임스, 날 따라와. 안성기 씨 목소리처럼 들리시죠? 당시 그 외아는 거의 다 더빙을 하셔서 네. 그분이 많이 맡았었죠. 예. 네, 이분들의 가족이 믿는 종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런 종교인데요. 비주류 종교죠. 일단 이 종교 같은 경우는 성경만이 인류의 유일한 지침서이자 예언서라고 믿는 그런 종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아실 텐데 병역을 일단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서를 근거로 무술 치료에만 수용을 하는 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세 아들들은 모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를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2명의 아들이 일단 실형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 셋째 아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 거부다라고 하면서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전해지기로는 이제 양지훈 성우의 첫째 아들이 전직 아이돌과 함께 종교 활동을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돼서 결혼까지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돌이요? 예. 전직 아이돌 누구야? 그 아이돌은 바로 2007년 카라를 통해 데뷔한 김성희 씨입니다. 네, 김성희 씨. 그분이 데뷔해서 잘 활동하다가 갑자기 네. 멤버 맞아. 교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성희 씨 역시 이제 성우 이제 양지훈 씨와 같은 종교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그 뛰어난 가창력과 이제 뭐 메인 보컬이었어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돌연 2008년 카라를 탈퇴를 합니다. 후에는요 종교단체에서 음악 활동을 하며 만나 2011년 결혼한 종교로 맺은 가족이 된 거죠. 이게 같은 비주류 종교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더 마음이 좀 잘 맞고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나 싶었네요. 네. 자, 풍문 비하인드, 스타의 종교를 둘러싼 풍문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재해주신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솔깃한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 로드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